이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게 이 돈이 정상적으로 산업자본이나 이런 가게에 필요한 자금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대부분 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투기 관련된 자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건강관리에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장마에 대한 준비도 이럴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좀 끝나가고 경제가 제자리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좋아질 거야.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벌써 올해도 반이 지나갔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대출 관련된 이자율,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는 뭐 예전부터 나왔죠.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로 경제가 좀 자리를 잡아가니까 이제는 금융을 제 궤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적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은 올리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168만 원 이자가 217만 원 됐다. 보기에는 뭐 한 50만 원 정도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비율로 말하면 상당히 큰 거죠. 50만 원 정도면 이거에 거의 30% 가까이 오른 거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물론 특정한 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 거지만 굉장히 가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가계부채,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는 걸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뭐 아직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 이젠 금융을 조금 제 궤도로 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게 이제 대출이자죠. 대출이자. 물론 이제 대출이자의 전면에는 금리를 정상화시킨다. 금리를 정상화시킨다는 말은 돈의 수급에 있어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물론 예금금리도 오릅니다. 예금금리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은행들이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예금금리 올리는 거야 뭐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지만 대출금리 올리는 거는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아직 뭐 하반기에 올리겠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공언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은 벌써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정부에서 그 대출을 조금 조여라, 대출을 좀 억제해라. 왜냐하면 이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게 이 돈이 정상적으로 산업자본이나 이런 가게에 필요한 자금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대부분 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투기 관련된 자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동산 사고, 그다음에 주식 2030들이 그 빚2라고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이런 투기성 자금으로 가기 때문에 대출을 좀 조여야 되겠다. 대출을 조이는 방법은 총량 규제하는 것도 있죠. 금융권한테 너네 대출을 지난달 대비 뭐 5%만 대출을 증가해주는 선에서 억제를 해라. 그리고 금액을 뭐 1,000억을 해주던 걸 1,050억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총량 규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 금리거든요. 금리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조금 빚을 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가계빚이 1,765조, 뭐 1,000조를 넘는다 이런 얘기가 엊그제 얘기 같은데 벌써 2,0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00조 되는 건 어느 순간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그동안 이제 은행이 자기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싶은 마음은 많았었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대 마진이 은행의 주수입원인데 그 마진이 줄어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상금리를, 이 기준금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마음대로 못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라 해서 은행 자의적으로 가상금리라고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더하기 은행별 가상금리 해가지고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인데 이 가상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39에서 2.56, KB 같은 경우는 2.6에서 2.87, 거의 10% 가까이 올린 거죠. 기존 금리 대비 10% 상승한 그런 걸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 줄이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리 올리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대출 한도를 은행 자체별로 제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래서 DSR 규제, 이것도 이제 너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좀 보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게나 개인들이 대출을 받는 어려움이 더해지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냐면 대출을 억제하고 금리를 올리고 DSR을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금융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대출을 할 때는 내가 100을 벌고 있는데 그중에서 30 정도만 원리금을 내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게 금융 비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이게 100을 버는데 40을 낼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40을 낼 수도 있다는 말은 만약에 소득이 줄어든다. 80으로 줄어든다. 80으로 줄어드는데 30에서 40으로 증가했다. 이 말은 가게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죠. 거의 50% 가까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2030의 B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전한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면 결국 정부가 얘기하는 중산층을 넓히겠다,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금융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잘못하고 금융적인 환경이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오는 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선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례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게 금융이나 경제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굴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고 그다음에 길고 짧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굴곡이 지금까지 계속 오랜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제일 위에 좋은 이것이 항상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사결정한 사람들이 상황이 안 좋게 된다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너무 이렇게 낮을 때만 생각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혹시 또 다른 위험이 오면 물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본인이거나 가까운 사람 중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 정도 이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좋을 때는 조금 좋은 거에 대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막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막 재난지원금을 주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카드를 더 쓰면 10% 캐시백을 해준다 막 지금은 그런 때지만 언젠가 이렇게 꺾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깊어질지 모르지만 예전의 경우를 봐서는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좋을 때 그래가지고 안 좋으면 이걸 또 그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더 올리려고 하는 무리수를 쓰다 보면 이게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대출 금리를 조이는 거는 대출 양을 조절하고 DSR을 규제하고 그다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게 경기가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쯤 의도적으로 좀 꺾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평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 소득에 내 정도 재산을 가진 내 나이에 우리 가족 구성원 정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평균인가, 이 평균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기분을 내는 것, 그거를 말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도 올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인생 리스크? 인생이 희비가 엇갈릴 때 이 희 때 희를 느끼는 건 좋지만 이 비 때 고통을 느끼는 건 참 어렵거든요. 인생의 어떤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이게 가족과 개인의 행복이라는 면하고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데도 은행이 자의적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하반기에 올린다 그럼 은행은 신이 나서 뭐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번에 좋은 기회야 그러고 올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속적인 행복, 일시적인 행복을 느끼는 건 뭐 로또 맞아가지고 신나는 거겠죠. 아니면 주식이 더블이 돼가지고 아니면 비트코인이 10배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항상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발생하는 일생에 뭐 글쎄요 뭐 손으로 몇 번을 꼽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속적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좀 생각하고 하한선과 상한선을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대출금리 오르는 거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기억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출금리 오른 거 가지고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가계대출 규모가 이미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이게 경제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걸 바라보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상환 여력이 없는 한계 차주들,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이 변하면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끌 투자에 나선 경우는 투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동시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막 겹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계를 하는 거 보면 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기억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